하늘은 어둡고 차가운 바람이 묘지의 비석 사이를 휘몰아쳤다. 그 쓸쓸한 풍경 속에서 새 아이가 새로 만들어진 무덤 앞에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다만 멀리서 마른 체구의 노인 묘지기만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미나, 수진, 준호. 세 쌍둥이는 이제 겨우 13살이었다. 새 아이는 사흘 전에 전이성암으로 어머니를 잃었다.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오직 김노인 묘지기만이 아이들을 도와 장례를 치렀다. 어두운 세계관은 이미 아침 일찍 축축한 땅속으로 내려갔고 이제는 울퉁불퉁한 흙더미와 서둘러 새긴 비석만이 남아있었다. 비석에는 박지혜, 신구가 78 1인 25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는 정말 아무도 없구나. 수진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는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터져 나왔다. 엄마는 우리 생일까지만이라도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처음부터 없었어. 그 말은 두 자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어머니는 항상 피했다. 어머니는 단 한마디, 그는 오래전에 죽었다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사진도 무덤도 어떤 이력도 없었다. 물을 때마다 어머니는 눈길을 돌리며 눈을 떨었다. 김노인이 멀리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모자가 들려 있었고 발걸음은 느리고 조용했다. 그는 새 아이를 바라보며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 고아로서 이 세상에서 외롭게 지냈던 그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아이들아, 이제 돌아가자.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곧 비가 올 거야.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아셨나요? 수진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슬픈 눈빛을 보였다. 그래, 네 어머니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여기 오셨단다. 다른 여인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몇 시간씩 앉아 계셨지. 아무 말도 없이. 나는 그렇게 조용히 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미나가 흐느꼈다. 엄마는 오랫동안 아팠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우리가 배고플까, 공부를 못할까, 놀림을 받을까 걱정만 하셨어요. 김노인은 침묵했다. 그는 손을 뻗어 비석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너희 어머니는 용감한 여성이었고 진정한 어머니였단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어머니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았죠? 김노인은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니, 아무도. 미나는 땅에 쓰러져 얼굴을 가렸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 엄마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는데 죽었을 때는 우리 세 남매밖에 곁에 없었어. 바람이 거세게 불어 마른 나뭇가지 하나가 무덤 근처에 떨어졌다. 준호가 다가가 그것을 집어 땅에 세게 던지고는 무덤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울지 않았지만 바람을 향해 한마디씩 반복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아직 못했어요. 엄마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새 아이는 침묵했다. 바람 소리와 모래가 비석을 스치는 소리만이 들렸다.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세상에 버려진 새 작은 영혼을 깊은 슬픔이 감쌌다. 김노인은 뒤에 서서 두 손으로 모자를 꽉 쥐었다. 돌아갈 곳이 있니? 준호가 차갑게 대답했다. 강남 아파트 단지 43번 집이요. 지하층, 비가 새고 쥐가 돌아다니는 곳. 김노인은 새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메어졌다. 그는 수천 번의 장례식을 보았지만 어머니의 무덤 앞에 이렇게 외롭게 서 있는 아이들은 본 적이 없었다. 가족의 품도 꽃다발도 고별사도 없이 그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히 떠난 죽음이었다. 학교는 다니고 있니? 그가 물었다. 미나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곧 쫓겨날지도 모르겠어요. 학비를 내지 못했고 친구들도 아이들이 우리를 싫어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고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들은 우리를 아비 없는 아이들이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없다고. 김노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 한숨만 쉬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라. 너희는 아무 잘못도 없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아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처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미나의 젖은 검은 머리카락을 적셨다. 새 아이는 아직 무덤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수진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리본을 꺼내 무덤 옆 나뭇가지에 묶으며 속삭였다. 우리는 엄마처럼 매주 돌아올게요. 김노인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나를 불러.
나는 항상 여기 있단다. 준호가 그를 올려다보았고 눈은 빨갛지만 강인했다.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신다면 말씀해 주실 건가요? 김노인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난 모른다. 너희 어머니를 찾아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녀는 항상 혼자였지. 비가 더 심하게 내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물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새아이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수진이 먼저 돌아섰다. 가자. 엄마는 우리가 비에 젖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미나는 언니의 옷을 꽉 잡고 천천히 뒤에서 따라갔다. 하지만 묘지 출구에 도달했을 때 준호는 갑자기 돌아서서 무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맹세해요. 진실을 찾아내겠어요. 세상 끝까지라도 가야 한다면. 강남의 낡은 아파트 단지는 서울 북부의 오래되고 지저분한 거리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새아이의 아파트는 지하층에 있었고 습하고 어두웠으며 항상 벽에서 물이 새는 소리가 들렸다. 매일 아침 작은 손바닥만한 창문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은 녹슨 철창에 가려져 벽지가 벗겨진 벽에 어렴풋이 비쳤다. 유일한 방에는 흔들거리는 나무 테이블이 있었고 새아이는 어잠은 딱딱한 빵 한 조각을 나눠 먹고 있었다. 우유도 뜨거운 물도 없었고 전기주전자는 지난주에 고장났다. 미나는 어젯밤 가벼운 열이 있어 늦게까지 이불을 끌어당겨 떨고 있었고 준호는 이미 새벽부터 일을 나갈 준비를 끝냈다. 어디 가려고? 수진이 동생이 모자를 쓰고 낡은 코트를 입는 것을 보고 물었다. 김 할아버지가 준 물통으로 물 배달 일을 할 거야. 한 통에 5만 원이야.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오늘 기하학 시험이 있잖아. 준호는 돌아서서 차갑게 말했다. 언니는 시험이 이번 주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언니, 배고파요. 수진은 주머니를 뒤져 마지막 몇천 원을 꺼내며 일어섰다. 박 아주머니 가게에 가서 만두 좀 살게. 기다려. 그녀는 바랭 코트와 스카프를 걸치고 빠르게 문을 나섰다. 아파트 복도는 쓰레기로 가득했고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2층 아파트에서는 시끄러운 TV 소리와 욕설이 섞인 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나서자마자 수진은 벽 모퉁이에 서 있는 3명의 이웃 아이들을 보았다. 그중 한 명인 태우가 비웃었다. 또 구걸하러 가니?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곧장 지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놓아주지 않았다. 아비 없는 자식이 물건을 사러 가네? 상상 속의 아버지한테서 돈을 받았나 보지? 빨간 머리의 소녀가 킥킥거렸다. 수진은 돌아서서 눈이 빨갛게 변했다. 난 너희에게 아무것도 구걸하지 않아. 꺼져. 아비 없는 주제의 자존심은 내 엄마는 부잣집 파녀였잖아. 다른 아이가 외쳤다.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싸움을 피하고 그냥 갔다. 그 말들은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진실을 몰랐다. 그녀는 급히 모퉁이에 있는 잡화점으로 갔다. 박 아주머니, 머리를 높게 묶은 백발의 중년 여성이 계산대를 닦고 있었다. 수진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아주머니, 만두 좀 살게요. 제일 싼 거로요. 수진이 2,000원을 올려놓았다. 박 아주머니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걸로는 작은 거 하나밖에 못 사. 지난번에도 빚졌잖니 기억나? 갚을게요. 다음 주에 약속해요. 수진이 조그맣게 말했다. 네가 항상 약속만 하지. 너희 엄마는 살아계실 때 약속은 지켰어. 하지만 너는 그저 빚만 늘려가는구나.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만한 작은 만두를 받았다. 고맙다는 말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나왔다. 추운 겨울 날씨에 그녀의 마른 등이 얇은 옷 아래로 또렷이 보였다. 집에 돌아오자 미나는 이불을 덮고 떨고 있었고 준호는 이미 일하러 나간 후였다. 수진은 앉아서 만두를 3조각으로 나누었다. 미나는 작은 한 입을 베어 물고는 멈추고 눈물을 흘렸다. 언니가 먹어. 난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약 먹으려면 뭔가 먹어야 해. 미나는 살짝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수진은 얼굴을 돌렸고 눈은 빨갛게 변했지만 동생 앞에서 울지 않으려 했다. 오후가 되자 준호가 손에 상처가 나고 옷은 젖은 채로 돌아왔다. 그는 테이블 위에 80,000원을 올려놓았고 얼굴은 냉담했다. 이것밖에 안 돼? 수진이 물었다. 오늘은 호출이 적었어. 다른 애가 일을 뺏었어. 준호가 대답했다. 내일은 박 아주머니 가게에서 일해봐. 사람이 필요하대.
수진이 제안했다. 그녀는 우리를 싫어해. 준호가 중얼거렸다. 싫어하든 말든 우리는 돈이 필요해. 미나는 바닥에 앉아 공허한 눈으로 말했다. 오늘 내 친구가 또 우리가 아버지가 없는 이유는 엄마가 창녀였기 때문이라고 했어. 준호는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만?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수연이랑 다른 애들, 수진이 떨며 말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준호는 벌떡 일어났다. 언니, 이제 엄마를 변호하지 마. 엄마가 아버지가 누군지 숨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모욕당하지 않았을 거야. 수진은 동생의 뺨을 내리쳤다. 둘 다 놀랐다. 수진이 처음으로 동생을 때린 것이었다. 그런 식으로 엄마에 대해 말하지 마. 엄마는 우리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혼자 고생하셨어. 그게 쉬웠을 것 같아? 그날 밤 전기는 깜빡거리다 완전히 나갔다. 세 남매는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로 숙제 노트를 비추며 앉아 있었다. 각자 한 구석씩 차지했다. 수진이 글을 쓰다가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엄마, 왜 아빠가 누군지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침묵하다 그렇게 떠나셨어요? 왜 우리를 이 잔인한 세상에 홀로 남겨두셨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와 긴 한숨만이 밤을 채웠다. 다음 날 학교에서 새 아이는 분명한 차별의 눈길 속에 교실에 들어섰다. 담임 선생님인 정 선생은 책상을 두드리며 차갑게 말했다. 미나, 수진, 준호, 너희는 지각했고 이번 달에 세 번째야. 호말, 선생님, 오늘 버스가 오지 않았어요. 수진이 급히 말했다. 어떤 핑계도 무질서함을 정당화할 수 없어. 너희는 어머니를 잃었다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나가 작게 대답했다. 정 선생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미 말했듯이 개인적인 상황은 변명이 될 수 없어.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너희 기록을 교장 선생님께 보고하겠다. 반 아이들이 킥킥거렸다. 미나를 괴롭히는 수연이가 친구들에게 속삭였다. 압이 없는 것들이 자기가 공주라도 되는 줄 알아. 수지는 돌아서서 불같은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말을 하지 않고 동생의 손을 꽉 잡았다. 옆에 앉은 준호는 책상에 손톱을 깊이 박으며 말이 없었지만 자세히 보면 그의 팔이 떨리고 있었다. 오후 아이들은 비 내리는 거리를 말없이 걸어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수진이 열쇠를 찾으려고 가방을 뒤지다가 책장 근처에서 떨어진 낡은 봉투를 발견했다. 구겨진 종이였고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필체로 엄마가 살아있을 때 열지 마시오라고 쓰여 있었다. 세 아이는 서로를 바라봤다. 열어봐. 준호가 말했다. 더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 수진은 봉투를 꽉 쥐었다. 오래된 종이는 마치 몇 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누렇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기이한 감정을 느꼈다. 반은 두려움, 반은 희망. 미나와 준호는 조용히 옆에 서서 그 편지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것이 과거의 유령으로 이어지는 문인 것처럼. 언니, 열어봐. 미나가 속삭였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2페이지 가득 어머니의 부드러운 필체로 쓰인 편지가 있었다. 그 필체는 학비 메모, 냉장고에 붙인 메시지, 달력에 쓴 약 먹는 것 잊지 마, 사랑해와 같은 글에서 본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글씨가 떨리고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더 이상 너희 옆에 없을 거야. 더 오래 곁에 있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너희가 자라고 학교에 다니고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했단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내게는 살아갈 힘이 되었어. 너희는 항상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고 나는 항상 피하고 거짓말했지. 두려웠고 비겁했고 너희를 잔인한 진실로부터 보호할 다른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야. 수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목이 메었다. 엄마는 우리가 알아낼 거라는 걸 알고 계셨구나. 준호는 편지를 받아 계속 읽었고 그의 눈은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너희 아버지는 정대현이야. 그는 죽지 않았어. 그는 여전히 살아있고 부유하고 TV에 나오며 위선적인 말을 하고 있지. 그는 유명한 사업가로 대형 부동산 그룹의 창립자야. 그리고 바로 내가 그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할 때 나를 강간했어. 그해 나는 22살이었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수지는 충격으로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니, 그럴 수 없어. 그녀는 소리 없이 중얼거렸다.
준호는 종이를 꽉 쥐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 읽었다. 그의 아내는 출장을 갔고 나는 집을 돌보며 청소와 빨래를 했어.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웃었어.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내 집에서 일하는 거죠? 날 유혹하려고? 내 앞에서 성인인 척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 나는 발버둥 쳤고 울었지만 그는 더 강했어. 내가 소리를 지르자 그는 입을 열면 네가 사라지게 할 수 있어. 아무도 모르게 라고 협박했어. 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다음날 아침 바로 해고당했어.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어. 그들은 나를 버릇없는 하녀, 주인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더러운 년이라고 불렀어. 난 도움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녔지만 모두가 등을 돌렸어. 준호는 종이를 내려놓았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미나는 흐느꼈다. 엄마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혼자 모든 것을 견뎌냈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에 엎드려 마치 등뼈가 부러진 사람처럼 어깨가 떨렸다. 이 진실은 폭풍처럼 몰아쳐 남아있던 모든 희미한 희망을 휩쓸어버렸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으며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나는 그 집으로 다시 찾아갔어. 문 앞에 서서 병원 검사 결과와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었지. 너희를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하지만 그는 코웃음을 쳤을 뿐이야. 돈이 필요한가? 네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 난 죽음을 생각했지만 새 작은 얼굴이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난 무너지면 안 된다고 다짐했어. 난 너희를 위해 살았어. 그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의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너희를 위해서였어. 언젠가 너희가 그를 찾고 싶다면 그건 너희의 권리야. 하지만 용서를 선택할 수도 있어. 어떤 경우든 너희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이야. 영원히 사랑해, 엄마가. 편지가 수진의 손에서 떨어졌고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꼈다. 미나는 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준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은 빨갛게 변해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다. 엄마는 13년 동안 그 비밀을 혼자 간직했어. 아무도 몰랐어.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다. 준호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 개자식은 아직도 저 밖에서 잘 살고 있어. TV에 나오고 회사를 운영하고 새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 엄마는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었단 말이야? 미나가 오빠의 팔을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다. 오빠, 엄마는 오빠가 화내길 원하지 않으셨어. 닥쳐, 준호가 소리쳤다. 엄마는 너무 많이 용서했어. 하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난 전 세계가 그가 어떤 인간인지 알기를 원해. 수지는 다가가 동생의 손을 꽉 잡았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 이 일을 공개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거짓말을 꾸며냈다고 생각할 거야. 그들은 또 엄마가 돈을 노리는 비열한 사람이라고 말할 거야. 그럼 어쩌자고? 엄마처럼 침묵하겠다고? 벽구석의 벌레처럼 그늘 속에서 계속 살겠다는 거야? 준호가 언니의 얼굴을 향해 소리쳤다. 갑자기 창문 밖에서 쉰 목소리가 들렸다. 애들아, 괜찮니? 새 아이는 깜짝 놀랐다. 최 노인, 옆집에 사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창가에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걱정스러워 보였다. 저희 괜찮아요. 수진이 더듬거리며 눈물을 닦았다. 최 노인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보고 조용히 말했다. 다 들었다. 엿듣게 되어 미안하지만 지혜는 내가 알았던 가장 용감한 여성이었어. 그녀가 한밤 내내 울던 때가 생각나. 그녀는 누가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전 그저 제 아이들이 살아남길 바랄 뿐이에요 라고 했지. 미나는 편지를 꽉 안으며 물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최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녀가 누구도 닿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다는 건 항상 느낄 수 있었어. 화학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도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너희를 위해 죽을 끓였지. 내가 한 번은 왜 도움을 청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웃었지만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 전 혼자 하는데 익숙해졌어요 라고 말이야.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 노인은 다가와 천천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먼저 눈물을 다 흘리고 나서 생각하자. 하지만 명심해. 분노가 너의 미래를 태워버리게 하지 마. 고통이 너를 진실과 정의로 인도하게 해. 준호는 중얼거렸다. 난 정의 같은 건 바라지 않아. 난 그가 엄마가 느꼈던 것처럼 고통받길 원해.
수지는 동생의 어깨를 꽉 잡았다. 그렇게 해서 네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면 엄마가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 방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미나가 바람처럼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뮤지에 가서 엄마에게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건 어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는 우리가 더 이상 무지하지 않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일어서면서 편지를 코트 주머니에 넣었고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엄마, 그는 속삭였다. 저는 그가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정대현은 서울 강남 중심부의 대연타워 18층에 있는 넓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투명한 유리벽은 고층 건물과 밤낮으로 깜박이는 광고판이 있는 도시의 화려한 전망을 보여주었다. 그의 사무실에는 럭셔리한 것들로 가득했다. 롤렉스 시계 컬렉션부터 대현이 시장과 악수하는 대형 초상화까지 새로운 주거단지 기공식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당신은 정말 롤모델이에요. 지역 방송국의 유명한 여성 기자인 김 기자의 목소리가 인터뷰를 마치며 울렸다. 아, 감사합니다. 대현이 웃으며 의자에 기대었다. 저는 그저 좋은 아버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할 뿐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김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껐다. 아드님이 서울고등학교에 다니시죠? 네, 준석이는 공부를 아주 잘해요. 작은 민지는 곧 초등학교에 들어갈 거고요. 대현은 미소 지었고 그의 눈은 마치 완벽한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빛났다. 하지만 여성 기자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그 미소는 사라졌다. 대현은 일어나 미니바로 걸어가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그의 눈길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에 고정되었다. 그의 아내 윤정과 금발의 천사 같은 두 아이들 모두 제주도 여행에서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윤정을 포함해 누구도 그녀를 만나기 전 대현의 과거에 대해 알지 못했다. 누구도 지혜라는 여자에 대해 알지 못했고 물론 그가 과거를 덮기 위해 얼마나 잔인했는지도 몰랐다. 지혜는 여러 번 대현의 저택을 찾아왔었다. 문 앞에 서서 새 갓난아기를 안고 서 있을 뿐이었다. 울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그저 2층의 방을 올려다보았다. 몇 년 전 그 방에서 그녀는 침대에 밀쳐졌고 손수건으로 입이 막힌 채 단 몇 분 만에 인생이 망가졌다. 그날 집사가 나와 그녀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윤정 부인이 집에 계세요. 빨리 가세요. 주인님은 낯선 사람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지혜는 초음파 사진을 내밀려고 했다. 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그가 실수를 인정하고 아이들을 한번 봐주길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철문은 차갑게 닫혔다. 그 후 그녀는 다시 오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새 아이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협박만 남았다. 만약 입을 열면 그녀와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 정대현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호주에서 공부했고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부동산 회사를 물려받았다. 그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침묵하고 숨기고 명성에 위험한 모든 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미디어에서 그는 성공의 상징이었다. 매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후원하고 사회주택 건설 캠페인을 이끌었다. 그것은 불법적인 토지 거래를 합법화하는 방패막이었다. 개인 생활에 대해 물으면 대현은 환하게 웃으며 가족은 내게 전부입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보다 귀한 것은 없죠 라고 말했다. 오직 지혜가 남긴 비밀 상자 속 일기장만이 미디어가 결코 다루지 않을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 오늘 TV에서 그를 봤다. 그는 대통령과 악수하고 도덕에 관한 연설을 했다. 나는 구토감을 느꼈다. 한때 그에게 구걸하고 그를 두려워해 고개를 들지 못했던 나 자신이 역겨웠다. 하지만 새 아이가 있으니 살아야 한다. 어떤 밤에는 그가 와서 내 아이들을 데려가는 꿈을 꾼다. 더 이상 잠들 수 없다. 화장실에 숨어 소리를 지르지 않기 위해 손을 깨문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고 나는 거짓말을 한다. 그가 죽었다고.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어느 오후 수지는 편지를 들고 공공도서관에 가서 대현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그녀는 기사, 사진, 비디오를 인쇄했다. 그는 모든 곳에 있었다. 컨퍼런스, 시상식, 자선 행사. 그는 올해의 사업가, 영감을 주는 인물로 칭송받았다.
매번 그의 미소를 볼 때마다 수지는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준호가 다가와 서류 뭉치를 꽉 쥐고 말했다. 봐, 이건 회사 등본이야. 그는 서울의 5개의 사무실, 제주도와 서울의 4개의 대형 프로젝트, 1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수진이 속삭였다. 온숙이 하나 살 돈도 없지.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야. 준호가 강조했다. 엄마는 죽었고 그는 왕처럼 살아. 엄마의 명예는 짓밟혔는데 그는 존경받고 있어. 미나가 옆에 앉으며 떨었다. 난 두려워. 우리가 그를 찾아가면 그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준호는 이를 갈며 말했다. 그는 우리가 침묵할 때만 위협할 수 있어. 하지만 고발한다면 누가 믿을까? 수진이 물었다. 고아 3명의 말과 사회 거물의 말, 어느 쪽이 더 믿음직할까? 준호는 테이블을 내리쳤다. 우리에겐 엄마의 편지, 일기, 증거가 있어. 필요하다면 난 그의 사무실로 가서 로비에서 큰 소리로 읽을 거야. 그럼 미친 사람처럼 끌려나갈 거야. 수진이 반박했다. 준호, 이건 영화가 아니야. 그는 몇 줄의 글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야. 미나가 훌쩍였다. 어쩌면 엄마가 옳았을지도 몰라. 엄마는 미워하지 말고 그와 다르게 살라고 했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게 충분하지 않을까? 준호는 여동생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네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난 그럴 수 없어. 동시에 대현의 사무실에서 윤정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대현, 익명의 편지를 받았어요. 안에는 당신과 어떤 여자가 함께 찍힌 오래된 사진이 있었어요. 낡았지만 당신 얼굴이 또렷해요. 대현은 화들짝 놀랐다. 어디 봐요. 윤정은 오래된 사진을 내밀었다. 젊은 대현이 소파에 앉아있고 갈색 머리의 여자, 지혜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대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사진을 꽉 쥐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오래된 일이에요. 그녀는 한때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어요. 오해가 있었고 난 그녀에게 돈을 주고 사라지게 했죠. 윤정은 남편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이 그녀와 아이가 있었나요? 대현은 돌아섰다. 아니요, 그런 일은 결코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몇 년 전 대문 앞에 서 있던 지혜의 모습이 유령처럼 떠올랐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현은 등줄기에 냉기를 느꼈다. 그날 밤 새아이는 하숙집 창가에 앉아 있었고 비가 양철 지붕을 두드렸다. 수지는 밖을 내다보며 물었다. 그가 언젠가는 두려움을 느낄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어머니의 일기 위에 있었고 영혼을 만지는 것처럼 페이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미나다 속삭였다. 엄마는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고 우리는 살아있지만 그 고통이 헛되게 하면 안 돼. 다음 날도 흐렸다. 새아이는 거의 3km를 걸어 부유한 동네를 지나갔다. 높은 철문과 감시 카메라가 있는 집들이었다. 다른 가족들이 따뜻한 차 안에 모여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수지는 두 동생의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들었다. 묘지에 도착하자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오늘 문을 지키는 박 노인이 그들을 알아보았다. 회색 모자와 두꺼운 코트를 입은 백발의 노인이 나와 손을 흔들었다. 또 왔구나? 매번 이렇게 걸어오니? 익숙해졌어요.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다. 박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동정심으로 가득했다. 김 노인한테 들었다. 너희 어머니는 아주 강인한 여성이었어. 신이 그녀를 축복하시리라. 미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준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걸어갔다. 바람이 묘비 사이로 불어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도 가리지 않았다. 그들은 지혜의 무덤 앞에 멈춰섰다. 여전히 같은 흙더미, 같은 비석, 그리고 수진이 집에서 가져온 시든 보라색 꽃 한 송이. 그녀는 부드럽게 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며 속삭였다. 엄마, 우리가 편지를 읽었어요. 우리는 모든 걸 알아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에게 물을 거예요. 그의 눈을 똑바로 보고 물을 거예요. 준호도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목소리는 단단해졌다. 저는 그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털어버리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빠는 조심할 거죠? 미나가 떨며 물었다. 엄마는 그를 두려워하셨어요. 준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길은 여전히 비석에서 떠나지 않았다. 난 그저 그가 우리를 보길 원해. 13년 동안 부정해온 새아이를 똑똑히 보기를 원해. 그리고 운명이 찾아왔다.
멀리서 반짝이는 검은 자동차 한 대가 묘지 입구로 들어와 자갈길을 따라 지혜의 무덤에서 2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멈췄다. 차문이 열리고 정대현이 내렸다. 그의 손에는 흰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수지는 얼어붙었다. 저 사람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미나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왜 여기 온 거지? 준호가 벌떡 일어나 신문과 휴대폰 화면으로만 보았던 남자를 향해 걸어갔다. 대현은 천천히 걸었고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는 흰 꽃다발을 무덤에 놓고 약간 머리를 숙인 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새 아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돌아섰다. 당신이 정대현이죠. 수진이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현은 멈췄다. 그는 돌아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새 젊은 얼굴을 살폈다. 그렇소, 난 고인의 지인이요. 그가 대답하며 코트깃을 약간 정리했다. 미안하지만 난 너희가 누구인지 모르겠구나.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그녀의 아이들이에요. 대현은 눈썹을 찌푸렸다. 아이들이라고? 네, 우리는 지혜의 아이들이에요. 엄마와 당신의 친자식들이요. 침묵이 이어졌고 바람 소리만 들렸다. 대현은 눈을 깜박이고 작게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시선은 준호에서 수진, 미나로 옮겨갔다. 그는 새 아이를 바라보며 그들의 말을 확인하려는 듯했고 이내 약간 비웃듯이 웃었다. 그녀는 아직도 그런 말을 하고 있군.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완전히 돌아서서 새 아이와 마주했다.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수지는 떨었다. 우리는 돈을 요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당신이 인정해주길 바랄 뿐이에요. 대현은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무엇을 인정하라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관계? 그녀는 한때 가정부였고 사라졌을 뿐이야. 그녀가 너희에게 아버지에 대해 거짓말했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우리 엄마를 강간했어요. 준호가 포효했다. 우리는 엄마의 편지와 일기, 증거가 있어요. 대현은 비웃으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듯했다. 손으로 쓴 종이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 법은 감정에 근거하지 않아. 당신은 쓰레기예요. 수진이 말했고 그녀의 눈은 붉게 변했다. 우리 엄마는 죽었어요. 그녀는 단 한 번의 사과도 듣지 못한 채 죽었어요. 대현은 수진에게 다가가 몸을 숙이고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죽었지? 맞지? 그럼 과거는 그냥 묻어두라고. 너희가 다시 한번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당신은 평생 거짓말을 계속할 건가요? 준호가 이를 갈며 말했다. 대현은 그를 바라보았고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난 현재를 사는 사람이야. 난 환상 속에 살지 않아?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차를 향해 걸어갔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의 모습은 자동차 문 뒤로 사라졌고 엔진 소리가 깨어진 새 마음의 마지막 일격처럼 울렸다. 미나는 땅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엄마, 엄마. 수지는 무덤 옆에 털썩 앉아 손으로 비석을 세게 쳤다. 그는 울지 않았어.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엄마, 그는 엄마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어. 그는 우리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어. 준호는 동상처럼 서 있었고 두 손은 피가 날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멀리서 박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무슨 일이지? 수지는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그는 우리 엄마를 천천히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는 마치 자신이 결백한 것처럼 꽃을 놓으러 왔어요. 박노인은 막 출입구를 나선 차를 바라보았다. 정대현이었나? 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고 네, 그의 목소리는 돌처럼 단단했다. 바로 그였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어요. 노인은 손을 주먹으로 쥐었다가 무력하게 풀었다. 세상은 불공평하단다. 하지만 만약 싸우고 싶다면 잘 준비해야 해. 그 같은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 그날 오후 새 아이는 아파트 계단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모두의 얼굴은 돌처럼 무거웠고 비가 그쳤지만 아무도 고개를 들어보지 않았다.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아마도 그가 부인할 걸 알고 계셨을 거야. 그래도 편지를 쓰셨어. 수지는 여동생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는 우리가 더 이상 환상을 갖지 않도록 진실을 알기를 원하셨어. 준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그는 부인할 수 있어. 하지만 세상은 그럴 수 없어. 난 멈추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졌고 바람은 강남대로를 따라 광고판을 흔들었다.
마치 누군가의 끝없는 울음소리처럼 도시 전체가 음울한 소리에 잠겼다. 준호는 어두운 방에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일기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너무 자주 펴고 접어 누더기가 된 유서를 꽉 쥐었다. 엄마의 고통 위에서 그가 더 이상 웃지 않게 할 거예요. 준호가 중얼거렸다. 수진과 미나는 옆에 서서 걱정스럽게 오빠를 바라보았다. 수진이 작게 말했다. 우리는 냉정해야 해. 네가 무엇을 하려는 거야? 그의 회사로 갈 거야. 회사 전체에 그들의 사장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 할 거야. 강간범이자 자신의 핏줄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준호는 일어나 가방에서 밤새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어머니의 편지 복사본, 일기 발췌문, 젊은 시절 지혜의 사진, 모두 조심스럽게 플라스틱으로 쌓여 있었다. 미나는 두려움에 오빠의 소매를 잡았다. 혼자 가지 마.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들이 너에게 무슨 짓을 할지 두렵지 않아? 그는 엄마도 협박했어. 준호는 이를 갈았다. 엄마는 평생 침묵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날 정오, 준호는 서울금융중심부에 자리한 대현 부동산 그룹 본사 로비 앞에 서 있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노트북을 들고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통화 중이었다. 낡은 재킷과 어린 얼굴을 한 그는 그 번지르한 그림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처처럼 보였다. 회전문을 통과하자마자 그는 즉시 경비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남자에게 가로막혔다. 어이 꼬마야, 어디 가는 거야? 그 남자가 소리쳤다. 정대현 씨를 급히 만나야 합니다. 준호가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경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예약했니? 아니요. 하지만 저는 그의 아들이고 그는 이것을 들어야 해요. 경비는 짧게 웃었다. 오늘 정 사장님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벌써 3번째군. 돌아가. 준호는 서류 뭉치를 꺼내 얼굴 높이로 들어올렸다. 이건 증거예요. 제 어머니의 유서. 한때 그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다 강간당하고 쫓겨나서 아무런 도움 없이 병으로 죽은 사람의 편지예요. 경비는 눈살을 찌푸리고 뒤로 물러섰다.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를 내쫓고 싶으면 경찰을 부르세요. 하지만 저는 이 로비에서 소리칠 거예요. 정대현이 진짜 누구인지 모두에게 알릴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고 여성 직원 한 명이 안내 데스크에서 나왔다. 그녀는 갈색 머리를 했고 이름표에는 민지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김 씨? 그녀가 물었다. 이 꼬마가 정 사장님을 만나겠다고 하는데 친아들이라는군요. 경비가 차갑게 대답했다. 민지는 준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결연함과 고통을 보고 그녀의 표정이 가라앉았다. 증거가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내밀었다. 민지는 몇 줄을 빠르게 훑어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지혜라는 여자의 필체인가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네, 제 어머니예요. 그녀는 가정부로 일할 때 그에게 강간당했어요. 우리는 그날 밤의 결과물이에요.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해요.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장이 냉정하고 비밀스러운 사람이란 것을 알았지만 이건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여기 기다려요. 비서에게 알릴게요. 그녀는 말하고 빠르게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준호는 조용히 서서 벽에 걸린 올해의 기업인이라는 대현의 상을 바라보았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엄마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한편 수진과 미나는 빌딩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서서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개미처럼 불안해하며 서성거렸다. 수진은 왔다 갔다 하며 전화를 꽉 쥐고 있었다. 30분이 넘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 수진이 말했다. 미나가 속삭였다. 쫓겨났을까? 아니면 협박당했을까?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 알잖아. 로비로 돌아가서 경비는 갑자기 이어폰에서 신호를 받았다. 그는 살짝 눈썹을 찌푸리고 준호에게 돌아섰다. 정 사장님의 비서가 접견은 거절하지만 검토를 위해 서류를 올려 보내달라고 하네. 안 남기면 여기서 나가야 해.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그가 직접 내 말을 듣든지 아니면 내가 밖으로 나가서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전부 라이브 스트리밍 할 거예요.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 거예요. 경비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소란 피우지 마. 여긴 회사지. 네 놀이터가 아니야. 민지가 다가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김씨, 그에게 1분만 말하게 해주세요. 딱 1분이요.
아무 소득이 없으면 제가 직접 글을 내보낼게요. 경비는 얼굴을 찌푸리고 어깨를 으쓱했다. 1분, 여기서. 준호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그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준호입니다. 여기는 대현 부동산 그룹 본사입니다. 저는 정대현의 아들입니다. 그는 제 어머니가 가정부로 일할 때 그녀를 강간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의 유서예요. 그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어요. 그는 저와 수진, 미나, 그가 만들고 쓰레기처럼 버린 새 아이를 인정하길 거부했어요. 루비의 사람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냈다. 이건 제 어머니의 필체예요. 이건 사진이고 이건 일기예요. 그는 저택에 살고 TV에 나와서 도덕에 대해 말하죠. 한편 제 어머니는 전기도 온수도 없는 방에서 암으로 죽었어요. 민지는 창백해졌고 경비가 카메라를 낚아채려 했지만 준호는 이미 영상을 전송했다. 이제 온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비가 포효했다. 여기서 꺼져. 버릇없는 놈. 민지가 끼어들어 준호를 가렸다. 그에게 손대지 마세요. 30분 후 준호는 수진과 미나에게 돌아왔고 그의 얼굴은 표정이 없었다. 수진이 소리쳤다. 너 미쳤어? 네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모든 곳에 보냈다고? 언론, 친구들, 아동보호단체까지? 그는 이제 평화롭지 않을 거야. 미나는 울며 말했다. 학교에도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준호는 두 자매를 안으며 말했다. 나는 차라리 온 세상이 나를 비웃게 하겠어. 엄마가 영원히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잊혀지는 것보다. 월요일 아침, 새 아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 문을 통과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들을 둘러싼 공기는 날씨보다 더 차가웠다. 모든 시선, 모든 속삭임, 모든 비웃는 웃음이 피부에 바늘처럼 찔렸다. 수지는 교실 앞에 모여있는 반 친구들을 지나칠 때 미나의 손을 꽉 잡았다. 저기 인터넷에 뜬 3명 있다. 한 여자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비디오 봤어? 오빠는 아버지 이름을 외치고 언니는 신들린 것처럼 울었어. 다른 아이가 맞장구 쳤다. 버려졌으면서 라이브 방송에서 유명해지고 싶었나 봐. 미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수지는 눈물을 삼키며 동생을 데리고 지나갔다. 준호는 이미 운동장에 서 있었고 모든 험담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마치 돌로 변한 것처럼 여론의 폭풍에 대비한 듯했다. 하지만 여동생이 울 것 같은 모습을 보자 그는 다가가 두 자매 앞에 섰다. 한마디만 더 하면 주둥이를 깨버릴 거야. 준호는 이를 갈았다. 와, 봐봐. 압이 없는 것이 사나워졌네. 한 남자아이가 조롱하며 박수를 쳤다. 입실종이 울려 다행히 모두가 흩어졌지만 무거운 긴장감은 그림자처럼 새아이를 따라다녔다. 첫 수업은 수학이었다. 담임정 선생님이 서류 뭉치를 안고 들어왔다. 그는 50대 남성으로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미소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자, 시작하자. 그는 책상에 서류를 내려놓고 교실 뒤쪽에 앉은 새아이를 똑바로 보았다. 수진, 준호, 미나, 너희는 이 수업 직후에 교장실로 가야 한다. 교실이 술렁였다. 정 선생은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히, 여긴 학교지 스캔들을 만드는 곳이 아니야. 준호가 벌떡 일어섰다. 스캔들이요? 선생님은 진실을 말하는 것을 스캔들이라고 부르시나요? 정 선생은 안경을 벗고 준호를 노려보았다. 여긴 학교지, 법정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는 관심 없지만 네가 올린 비디오는 학교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어. 수진이 끼어들었다. 우리는 학교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충분해. 선생님이 끊었다. 나중에 교장실에 가서 설명해. 지금은 책을 펴.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을 거라면 학교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 미나는 몸을 웅크리고 눈물이 공책 위로 떨어졌다. 수지는 동생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살짝 꽉 잡았다. 쉬는 시간, 새아이는 교장실로 불려갔다. 밝은 방에는 상장이 가득 걸려 있었지만 따뜻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교장 김 선생은 중년 여성으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흰 진주 목걸이를 하고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정 선생이 있었다. 그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물었다. 여러분이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나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남동생의 라이브 스트리밍 때문이에요. 김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비디오는 현재 인터넷에 퍼지고 있고 비록 학교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여러분이 여기 다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언론이 연락을 해왔고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있어요. 몇몇은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녀를 전학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준호가 일어섰다. 우리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정 선생이 끼어들었다. 그 진실은 확인되지 않았어.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사용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는 생각이 부족한 행동이야. 너희가 어린이 이해는 하지만 이 일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놔둘 수는 없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잠시 휴학할 것을 제안합니다. 퇴학이라고요? 준호가 이를 갈았다. 아니, 여론의 압력을 피하고 여러분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시간을 갖기 위한 휴학이에요. 미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진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우리는 쉴 수 없어요. 공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에요. 교장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어요. 이 사회와 중요한 학생들의 부모로부터 압력이 있어요. 정대현의 아들이죠? 준호가 쓰게 말했다. 그가 돈으로 학교의 입도 막았군요. 정 선생은 펜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그만, 준호, 계속 공부하고 싶다면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해. 수지는 그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우리 엄마는 평생 침묵하다가 외롭게 죽었어요. 이제 그녀의 아이들도 입을 닫아야 한다고요? 교장은 눈을 감고 깊게 한숨을 쉬었다. 매우 유감이지만 짐을 꾸리세요. 그날 오후 새아이는 집으로 돌아왔고 방문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껴접겼다. 부엌에선 오래된 알루미늄 냄비가 끓고 있었지만 아무도 먹을 기분이 나지 않았다. 미나는 매트리스에 누워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다. 준호는 벽에 기대 앉아 천장의 균열을 바라보았다. 수지는 창가에 서서 텅 빈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한 마리 길고양이가 담장을 뛰어넘어 사라졌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고양이라면 이 삶에서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궁금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새아이는 깜짝 놀랐다. 수진이 문을 열자 위층에 사는 고할머니가 서 있었다. 손을 허리에 짚고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했다. 얘들아, 알아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어제는 기자들이 와서 이상한 질문을 하더구나. 난 이 동네가 3명의 압이 없는 것들 때문에 평판이 나빠지는 걸 원치 않아.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부정하니? 너희 엄마는 죽었으니 그냥 그대로 두렴. 옛날 일을 끄집어내서 피해자 행세를 하지 마. 영웅이라도 되고 싶은 거야? 준호가 이를 갈았다. 우리 엄마는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어요. 그저 인정받기를 원하셨을 뿐이에요. 고할머니는 혀를 찼다. 뭘 인정받는다는 거니? 가정부로 일하다 임신한 게 누구 탓이라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우리는 돈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진실이 필요해요. 진실? 할머니는 비웃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진실은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는 거지. 듣기 지겹다. 그녀는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의 신발 소리는 새아이의 가슴에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다. 미나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준호는 벽을 주먹으로 쳤다. 수지는 문 앞에 주저앉아 머리를 낡은 나무 틀에 기댔다.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밤이 내렸다.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와 마을 방송이 들렸다. 오후 6시, 새아이는 불 꺼진 방에서 웅크리고 앉아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추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다. 잊혀질까봐, 온 세상이 진실을 삼켜버릴까봐,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잃고 떠난 그들의 어머니가 결국 정의를 얻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회색 구름이 무심하게 지나갔으며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가져왔다. 새아이는 방 안에 앉아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지는 두 동생을 안았고 마음속 분노를 떨쳐버릴 수 없었다. 미나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고 소리 없는 훌쩍임이 그치지 않았다. 준호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세 아이 모두 학교에서 긴장된 하루를 보냈고 자신들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잔인한 거부를 경험했다. 마치 세상이 그들을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파묻으려는 것 같았다.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걸로 충분할까?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이 있을까? 수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희미한 오후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우린 포기할 수 없어, 준호. 엄마는 우리가 그만두면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준호는 언니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다. 알아. 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해.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늙은 남자가 들어왔다. 수지는 놀랐지만 곧 그가 어머니가 묻힌 묘지의 관리인 박노인임을 알아차렸다. 안녕, 아이들아, 박노인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으며 약간 쉬어 있었다. 방해해도 될까? 새 아이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가 이 시간에 찾아왔는지 의아해했다.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아셨나요? 수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난 너희 어머니를 10몇 년 동안 알았단다. 그녀는 매우 강인한 사람이었고 난 그녀가 할머니 무덤 앞에 혼자 앉아 조용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지. 미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그랬어요? 박노인은 그들 가까이 앉으며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너희 어머니는 돌아가신 후 이것을 함께 묻어달라고 부탁하셨단다. 그것은 마지막 편지였다. 수지는 서둘러 상자를 열고 낡았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친숙한 필체로 쓰인 편지를 꺼냈다. 열어볼게요. 박노인이 말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이건 너희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야. 수지는 편지를 펴고 그녀의 눈은 각 단어에 고정되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만약 너희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난 너희가 이해하길 바란다. 나는 너희를 위해 살았고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난 너희를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난 너희가 그를 미워하지 않길 바란다. 난 너희가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어둠 속에서 살기로 했다. 난 너희가 그를 찾아가길 원하지 않지만 만약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난 너희를 막을 수 없다. 난 그저 너희가 사랑과 자존심을 갖고 살기를, 그와 달리 살기를 바란다. 영원히 사랑해, 엄마가. 편지가 수진의 손에서 떨어졌고 그녀의 눈은 충혈되었다. 그녀는 마치 큰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고통과 침묵에서 벗어날 길이. 엄마는 우리가 그와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수진이 말했다. 준호는 수진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그가 그랬던 것처럼 살아가며 대가를 치르게 하진 않을 거야. 우리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박노인은 조용히 앉아 그 순간을 지켜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정대현은 도망칠 수 없을 거야. 내게는 몇 가지 정보가 있고 너희를 도울 수 있어. 수지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빛났다. 할아버지가 그에 대해 뭘 알고 계세요? 그는 잔인한 사람이지만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는 건 아니야. 난 언론계에 아는 사람이 몇 있어. 원한다면 너희가 진실을 세상에 알리도록 도울 수 있어. 준호는 박노인을 올려다보았고 그의 눈은 결연했다. 정말 도와주실 건가요? 엄마에게 정의를 돌려드릴 수 있게요?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슬픈 미소였다. 모든 게 쉬울 거라고 약속할 순 없어.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마. 1시간 후 세 아이는 자신들의 아파트를 떠났다. 수지는 마치 새로운 길에 발을 들인 것 같은 기분이었다. 더 이상 압박감이나 의심이 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들의 모든 희망이 빛나기 시작했다. 세 아이는 가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그들의 발걸음이 이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모든 것이 마치 깨어난 것 같았고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전에 없던 자신감이 그들의 생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비가 그치자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마치 자연도 그들의 싸움을 응원하는 것 같았다. 박노인은 세 아이를 서울 중심에서 떨어진 집으로 데려갔다. 더 조용하고 낯선 곳이었지만 따뜻했다. 이곳은 그와 그의 아내 정할머니의 집이었다. 문이 열리고 깔끔하게 머리를 올린 백발의 중년 여성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부드러웠지만 숨겨진 강인함이 있었다. 안녕 아이들아, 난 정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박 할아버지가 너희에 대해 많이 얘기했어. 수지는 따뜻한 파도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약하게 미소 지었고 덜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다. 박노인은 부엌 근처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렴. 정이 저녁을 준비했단다. 좀 쉬어야 해. 저녁 식사는 단순했지만 충분했다.
신선한 야채와 닭고기 수프, 바삭한 토스트, 만두. 맛은 수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는 두 동생을 바라보았고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았다. 미나는 작은 수프를 한 모금씩 먹었고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슬펐지만 약간 밝아졌다. 준호는 여전히 조용했고 그의 손은 수프 그릇을 꽉 쥐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박노인은 맞은편에 앉았다.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단다. 난 진실을 믿고 너희 어머니가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계속 거짓 속에서 살 테고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정할머니는 박노인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단순하게 살지만 행복해. 이제 너희에게도 보금자리가 가족이 생겼단다. 수진은 정할머니를 그리고 박노인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마도 이 말이 그녀가 가족은 혈연이 아닌 더 깊은 관계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살게 될 건가요? 미나가 약간 망설이며 물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물론이지. 너희는 더 이상 먹고 자는 곳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난 변호사와 이야기했어. 너희의 양육권을 신청하는 걸 도울 거야. 준호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일어섰고 그의 눈빛은 멀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정대현은 방해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우리는 싸울 거야. 정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너희 어머니가 겪은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진실이 알려지도록 모든 일을 할 거야. 수진은 두 어른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인생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우리가 보살핌 받고 사랑받는 걸 보면 웃으실 거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전처럼 차갑고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수진의 손을 꽉 잡고 마치 모든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새아이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박노인과 정할머니는 그들이 뛰어난 변호사, 이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가족 권리와 관련된 소송을 전문으로 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법정에 가져갈 거예요. 이 변호사는 새아이를 만났을 때 말했다. 너희 어머니는 너무 오랫동안 상처받았고 침묵은 이제 충분해. 준호, 수진, 미나는 그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마치 큰 싸움에 들어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것은 단지 어머니를 위한 정의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정대현 둘러싼 벽과 그가 만든 가짜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이었다. 2주 후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다. 주요 방송국의 기자들이 이 소송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고 정대현에 관한 이야기가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다. 정대현 가족의 옛 증인들, 그의 행동을 목격한 직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혜의 오래된 이미지, 그녀가 그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할 때의 사진들이 언론에 등장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사회의 꼭대기에 서 있던 정대현은 드디어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한 생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더 이상 가짜 미소를 짓지 않았다. 기자들이 그의 과거, 지혜에게 한 행동에 대해 묻기 시작하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새아이의 고발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정대현은 입술을 꽉 깨물었고 그의 눈빛은 걱정을 드러냈다. 난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이건 오래된 일이고 오해일 뿐이다. 난 그녀를 오래전에 해고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증거, 증언, 증인들은 그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새아이는 TV 앞에 앉아 생방송 인터뷰에서의 정대현을 지켜보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칼로 그들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도움이 있었고 좋은 사람들의 동행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진실이 있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미나가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엄마는 인정받을 거고 우리는 다시는 거부당하지 않을 거야. 한 달 후 법원은 정대현이 그가 끼친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동시에 새 아이의 양육권을 정할머니와 박노인에게 주었다. 그날 결정이 선언되었을 때 새 아이는 법원 계단에 서 있었고 더 이상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승리했다. 그날 밤 수진, 준호, 미나는 박노인의 따뜻한 집에서 함께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변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수진이 벽에 걸린 지혜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준호는 두 자매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가족이 생겼어. 미나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그들은 세상이 등을 돌리더라도 진실과 사랑은 항상 존재하며 그들이 일어서도록 도울 것임을 깨달았다. 몇 번을 넘어지더라도. 이 이야기는 진실과 정의의 힘을 강조한다. 삶이 얼마나 어렵든 버림받거나 거부당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진실을 위한 싸움과 자신의 권리를 찾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침묵은 단지 고통을 쌓아올릴 뿐이지만 일어서서 정의를 요구할 때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사랑과 자존심은 항상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우리가 거의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곧 다시 만나요.